결혼 후 그녀의 삶은 날마다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손주에 대한 집착이 심하셨고 하루가 멀다 하고 언제 아기를 가질 거냐는 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내가 문제다라고 몰아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더 아픈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따뜻한 위로나 믿음은커녕 엄마 말씀이 맞아라는 차가운 한마디로 그녀를 철저히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불임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쏟아지는 빗 속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시어머니께서 찬물을 끼얹으며 돌아오지 마라라고 소리치시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뒤 운명은 믿기 힘든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연구원으로 자립한 그녀는 5아이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리셨습니다. 공항에 울려 퍼진 엄마라는 5 쌍둥이의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불임이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이제는 기적과 복수를 품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무너졌던 과거의 심판이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여자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시어머니와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막장 드라마 같은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봄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제라늄이 붉은 꽃잎을 반짝이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지만 겉보기에는 평범한 3대 가족의 모습과는 달리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터질 것 같은 불안한 기운이 집 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시계를 힐끔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시침이 6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남편 강민호가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물을 썰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화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서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자주 부엌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이서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또 오늘도 빈손으로 오겠지. 박순자의 중얼거림이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칼날이 도마 위에서 정지한 채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빈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임신 소식도 아이도 희망도 아닌 텅 빈 2손을 의미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며느리의 빈손 말입니다. 이서연은 물을 썰면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신혼 초기만 해도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따뜻했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라고 부르며 친딸처럼 대해주었고 이서연도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결혼 1년 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근한 눈치였습니다. 요즘 컨디션은 어때? 같은 돌려서 하는 질문들이었죠. 그러다가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직접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피곤함으로 처져 있었고 넥타이는 이미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서연아, 고생했어. 강민호의 인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의무감에서 나온 말이지 진심이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서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졌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을 반갑게 맞으며 소파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아들을 보는 기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결의도 엿보였습니다. 민호야, 이리 와서 앉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강민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구두를 벗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회사 일로 머리가 꽉 차 있어서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손을 꼼지락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화제를 꺼낼 때마다 자신은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넥타이를 완전히 풀며 어머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피곤함과 함께 약간의 짜증도 엿보였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온 그에게는 이런 진지한 대화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둘이서만 살 거냐? 박순자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기분이 아니라는 듯이 그녀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이서연은 접시를 놓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자기 접시가 식탁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조용한 집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부엌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대화의 중심에는 결국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직은. 강민호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도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서 있었고 어느 쪽도 명확하게 지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뭐가 아직이야? 결혼 3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답답함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은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이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걸어가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며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민호 오빠도 피곤하실 텐데. 이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박순자는 그녀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이서연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이서연이 거기 없는 것처럼 그녀는 아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우리 집안대가 끊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이웃들한테 뭐라고 말해?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체면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의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손주 없는 집안이라는 소문이 퍼지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벌써 손주 둘을 봤다더라. 시어머니의 비교는 이서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서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대화가 오늘따라 더욱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백 번 찔린 상처에 또다시 칼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완전히 보호해주지도 그렇다고 어머니의 편에 서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도 노력하고 있어요. 강민호의 변호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감에서 나온 말 같았고 이서연을 진심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서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든든한 버팀목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흔들리는 갈대 같았습니다. 노력. 3년 동안 노력해서 결과가 이거야? 박순자는 식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물컵이 흔들리며 물이 튀었고 그 소리가 집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이서연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순자의 분노는 이제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엔 갔어? 검사는 받아봤어? 시어머니의 질문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서연은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마치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신문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여러 번 받아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이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그럼 뭐가 문제야? 박순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는 분명 둘 다 건강하다고 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서연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운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자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문제인 것은 아닐까? 혹시 자신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걸까? 이서연의 속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이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만 낳던데 너만 안 되는 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논리는 단순하고 잔혹했습니다. 복잡한 의학적 설명이나 확률적 문제는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만이 전부였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서연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불편해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어머니에 대한 효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야? 박순자는 아들의 약한 항의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이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야? 그 말은 이서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을 수도 있고 자존감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고 이서연은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뼛속까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이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작은 얼룩들이 마치 괴물의 형상처럼 보였고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야? 라는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옆에서 강민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고른 숨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의 숨소리가 안정감을 주었겠지만 오늘 밤은 오히려 그 소리가 자신의 고독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원은 몸을 돌려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의 갈등,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서연은 부러웠습니다. 잠들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그가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오히려 모든 것이 더 선명해졌고 상처는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느릿느릿 흘러갔지만 이서연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반추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까? 혹시 자신이 모르는 숨겨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온갖 의심과 자책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틀 후 이서연은 용기를 내어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서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나선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야말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정말로 자신에게 문제가 발견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이서연은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임신한 여성들이 많이 보였고, 그들의 부른 배를 보며 이서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온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고, 혼자 온 사람들조차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종합검진을 받는 동안 이서연은 긴장했습니다.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호르몬 검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각각의 검사를 받을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엔 뭔가 나오길.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자신에게 문제가 발견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해결책도 있을 테니까요.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남편분도 지난번 검사에서 정상이었고요. 의사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이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어야 했지만 그렇다면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의사의 조심스러운 설명에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시댁에서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좌절감도 밀려왔습니다. 결국 명확한 답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서연은 진단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진단서가 시어머니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이서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고민을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현실이 때로는 외롭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박순자뿐만 아니라 시동생 강민수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이서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수는 평소에는 이런 가족 문제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혹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디 갔다 왔어? 박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신문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목소리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검사 결과 받으러요. 이서연은 조심스럽게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들였고 강민수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박순자는 진단서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이서연은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가 문제가 발견되었을까 하는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갈수록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정상이라고? 3년 동안 아이 하나 못 낳고서 정상이라고?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진단서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상이라는 결과는 오히려 그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박순자는 진단서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흰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구겨졌고 이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 진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강민수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이서연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시동생의 개입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동생에게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가족 전체가 자신을 적으로 여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무 이상 없다고. 이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뭘 안다고? 3년이면 증명 끝난 거 아니야. 다른 집 애들은 신혼여행 가서 바로 생기던데. 박순자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의학적 설명이나 복잡한 상황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만이 전부였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서연이 져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박순자의 목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너만 안 되는 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 말은 이서연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이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리 증명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의학적 증거도 의사의 소견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제발. 이서연의 간청하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호소했지만 박순자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력. 결과가 없는 노력이 무슨 소용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의 큰 소리, 아내의 눈물, 동생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함께 짜증도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왔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니 그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순자는 바닥에 떨어진 진단서를 가리켰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바닥에 놓여 있는 모습은 마치 패배의 상징 같았습니다. 민호야, 와서 이것 좀 봐. 내 마누라가 병원에서 받아온 거야. 박순자의 말에는 비꼬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진단서를 주워들며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동안 이서연은 남편의 반응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서연이는 문제 없다는 거네요. 강민호의 말에서 이서연은 희망을 찾으려 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자신을 지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상이라는데
그럼 3년 동안 뭘 한 거야? 박순자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강민호를 향해 소리쳤지만 그 화살은 결국 이서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강민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이서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결국 내가 문제라는 거잖아. 박순자의 논리는 더욱 극단적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고 그 대상은 당연히 이서연이었습니다. 이사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서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하지만 이서연의 간청에도 박순자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졌습니다. 뭐가 그만이야?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야.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어. 박순자는 더욱 거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서연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대를 끊어놓고도 뻔뻔하게 이서연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박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박순자는 부엌으로 가더니 찬물이 든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재수 없는 여자는 필요 없어.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차가운 물이 이서연의 얼굴과 온몸에 쏟아졌습니다. 물방울이 바닥에 튀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서연은 충격으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물의 차가움보다도 더 차가운 것은 시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젖은 옷을 입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물이 옷에 스며들어 몸이 차가워졌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이서연에게는 더 큰 상처였습니다.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이서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미안함도 동정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젖은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쌌습니다.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감정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고 그저 해야 할 일들을 차례대로 처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짐을 싸면서 이서연은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복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녀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연은 가방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로 내몰린 이서연은 무거운 가방을 끌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발걸음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거리의 네온 사인들이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친정은 이미 몇 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팔려나간 상태였고 가까운 친구들도 모두 결혼 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에 홀로 던져진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서연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봤지만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자신만의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이 이렇게 뼈아프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첫날 밤은 모텔에서 보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낡은 방에서 이서연은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세상에 홀로 던져진 것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도 얼마 되지 않았고 기술이나 경력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방 안은 곰팡이 냄새가 났고 옆방에서는 TV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이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 슬픔, 절망, 원망 등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급하게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결혼 전 다니던 회사는 이미 그만둔 지 오래였고 3년의 공백기가 있는 상황에서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이서연은 근처 상점가를 돌아다니며 구인 광고를 찾았습니다. 편의점, 식당, 마트 등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쉽게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나이도 애매하고 경력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절박함이 얼굴에 드러나 있어서인지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는 이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에 대한 험담이 돌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서 전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던 박순자는 만난 사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말이야. 결국 본색을 드러냈어. 3년 동안 속이고 살았던 거야. 슈퍼 사장 아주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동네 소문에 목마른 그녀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흥미진진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순자는 더욱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마치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애 못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쫓아냈지.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지만 박순자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진실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슈퍼 사장 아주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반응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박순자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수상했어.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는 게 말이 돼?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입을 통해 이서연의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이서연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심지어는 돈을 훔쳤다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했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변형되고 증폭되었습니다. 한편 이서연은 작은 원룸을 구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반지하에 있는 좁은 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보증금도 저렴하고 월세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방은 습기가 차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시간대에 일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낮에는 다른 일을 찾아다닐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를 겨우 충당할 뿐이었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던 이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김미영으로부터의 전화였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서연은 반가움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해? 캐나다에 일자리 하나 있는데 관심 없어? 김미영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이서연은 당황했습니다.
김미영은 현재 토론토에서 의료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병원에서 한국어 가능한 연구 보조원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요? 갑자기? 이서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의구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자신 같은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응. 비자 지원도 해주고 숙소도 제공해줘. 너 영어 잘하잖아. 딱 맞을 것 같은데. 김미영의 설명을 들으며 이서연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이서연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결정해야 해. 다른 지원자들도 많거든. 김미영의 재촉에 이서연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서연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좁은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에 남아 있어 봐야 할 일도 없었고, 시댁에서 퍼뜨린 소문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서연은 휴대폰을 들고 김미영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김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후였습니다. 미영아, 그 일 하겠어. 정말 잘 생각했어. 김미영의 기쁨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이서연도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비자 신청, 서류 준비, 항공권 예약 등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 이서연은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이서연은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캐리어만을 들고 새로운 나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공항의 분주함 속에서 그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이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고 이제는 미래만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이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토론토에 도착한 이서연을 김미영이 마중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당당한 자세에서 성공한 여성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이서연은 그런 친구가 부러웠지만 동시에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서연아, 진짜 왔구나. 여기서 새 인생 시작하자. 김미영의 환영 인사는 따뜻했습니다. 이서연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환대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김미영이 근무하는 토론토 대학병원은 이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한국의 병원들과는 규모부터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첫 출근 날, 이서연은 생식의학과에 배정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그토록 고민했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분야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러니가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팀장인 존슨 박사는 이서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친절함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고, 이서연은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진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요. 이서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여기서는 열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존슨 박사의 말에 이서연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능력보다는 열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그녀에게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집중력도 좋아졌고 일에 대한 열정도 되살아났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서연은 점점 업무에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냉동 보관 시스템 관리 업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그녀의 성격이 이 업무에 잘 맞았습니다. 어느 날 정기적인 냉동 보관고 점검을 하던 중 이서연은 특별한 샘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라벨을 자세히 보니 한국에서 온 것이었고 보관 날짜는 10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샘플이라는 것 자체가 신기했지만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은 그 오래된 보관 날짜였습니다. 이상하다. 이 이름이 왜 익숙하지? 라벨에 적힌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 이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곳에는 강민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년월일까지 확인한 순간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것은 분명 자신의 전 남편 강민호의 정자였습니다. 샘플의 모든 정보가 일치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심지어 한국의 병원명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0년 전 강민호가 군 입대 전 건강검진 차원에서 정자를 냉동 보관했다는 사실을 이서연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국제의료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까지 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서연은 그 라벨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운명감이 뒤섞였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편의 정자가 지구 반대편에서 자신과 다시 만나다니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이서연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이 발견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끝날 일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발견이 그녀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가능성 사이에서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강민호의 정자를 발견한 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운명이 주는 새로운 기회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창밖으로는 토론토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무수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원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우연한 발견을 계기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대면할 것인가? 이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에서 당했던 모욕과 상처, 그리고 그로 인한 분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동시에 아이를 갖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도 되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이서연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냉동 보관고에 갈 때마다 그 샘플이 눈에 띄었고 그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샘플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그 작은 용기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와의 결혼 생활, 시댁에서의 고통,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까지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서연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복수인지 희망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지는 그녀 자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발견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서연은 마침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가능성, 그리고 미래의 희망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아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이서연은 아파트로 돌아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민호의 정자를 발견한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샘플이 자신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남편의 침묵,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졌던 모든 비난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무력감과 절망감이 다시 엄습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자신은 그때와 다르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그 샘플이 나타났습니다. 꿈속에서 이서연은 그 작은 용기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망인지 복수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이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냉동 보관고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그 라벨이 떠올랐습니다. 강민호라는 이름, 그 날짜, 그 모든 것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동료들은 이서연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자주 멍하니 공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웃음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미영이 이서연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점심시간에 둘이서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의료진들과 환자 가족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이서연은 주변의 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왜 그래? 뭔가 고민이 있어 보여. 김미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이서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친구의 따뜻한 관심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졌습니다. 이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미영아, 만약에 말이야, 정말 가정적인 얘기인데.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서연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친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그녀도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예감했습니다. 예전 남편의 정자가 여기 보관되어 있다면. 이서연의 말에 김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정말이야? 김미영의 놀라움은 진짜였습니다. 이서연은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그 샘플을 발견했는지, 그것이 정말로 강민호의 것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김미영의 질문에 이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이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김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로서 조언을 해주고 싶었지만 이것은 너무나 민감하고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서연아, 이건 너한테 주어진 기회일 수도 있어. 내가 그렇게 원했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김미영의 말에 이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듣게 되니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덕적으로. 이서연의 망설임을 본 김미영은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도덕적이지 않아? 너희 부부의 정자잖아.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김미영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서연은 당시 강민우의 합법적인 배우자였고 그 정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법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는 별개였습니다. 그날 밤 이서연은 한국에 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자신을 향한 모든 비난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내가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야? 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 사이로 작은 복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이서연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운명이 준 기회라면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슨 박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존슨 박사의 사무실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과 의학 학위증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의학 서적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상담이라니 무슨 일인가요? 존슨 박사의 목소리는 친근했습니다. 이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시험관 시술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제가 직접 받고 싶어서요. 존슨 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서연이 이런 요청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요? 파트너는 없으신가요? 네, 혼자예요. 하지만 사용할 정자는 있어요. 이서연은 차근차근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강민호와의 복잡한 관계는 생략한 채로 단지 과거 관계에서 보관된 정자가 있다는 정도로만 설명했습니다. 존슨 박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지만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할 점들이 많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존슨 박사는 시술의 위험성과 성공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서연의 나이를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겠어요. 하지만 이서연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의사의 조언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이서연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의학 서적을 읽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다른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시험관 시술의 성공률, 위험성, 비용 등 모든 것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동시에 심리적 준비도 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사회적 시선 등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이서연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건강검진, 심리상담, 그리고 법적 절차까지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법적 상담에서는 이서연이 당시 합법적 배우자였기 때문에 정자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심리상담에서는 이서연의 동기와 각오를 점검했습니다. 상담사는 이서연의 결심이 충동적이지 않고 신중한 고려 끝에 내린 결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시술 당일 아침, 이서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고 있는 자신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시술은 예상보다 간단했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과정 자체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 작은 시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야. 시술 후 며칠간은 특별한 변화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성공할까?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주 후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확인한 순간 이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테스트기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됐구나.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진짜로 일어날 줄은 몰랐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미영에게 소식을 알렸을 때 친구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네. 김미영의 축하 인사를 들으며 이서연은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초기부터 이서연의 몸은 힘들어했습니다. 입덧이 심했고 몸의 컨디션도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았던 터라 몸이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의사는 고령 임신의 위험성에 대해 계속 경고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위험한 시기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하지만 이서연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낼 거야. 이서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임신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되던 날, 이서연은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일상적인 검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의 검진 결과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운명은 그녀에게 상상도 못했던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3개월째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초음파실에 들어선 이서연은 평소보다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입덧이 유난히 심했고 몸의 변화도 일반적인 임신과는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배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는 것 같았고 체중 증가도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처음 겪는 임신이라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초음파실은 조용하고 어둠침침했습니다. 벽에는 여러 임신 단계별 태아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검사대에 누우며 긴장감을 감추려 했었습니다. 초음파 기사는 젤을 이서연의 배에 발라주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젤이 배에 닿는 순간 이서연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모니터에 희미한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좀 특별한 상황이네요. 기사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탐촉자를 여러 각도로 움직이며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이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임신했는데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사는 초음파 탐촉자를 여러 각도로 움직이며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고 표정도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니에요. 문제는 아닌데 의사 선생님을 불러올게요. 기사의 말에 이서연의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알 수 없어 더욱 불안했습니다. 잠시 후 존슨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 바로 초음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하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서연 씨, 놀라지 마세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존슨 박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숨을 멈추고 박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5명입니다. 5 쌍둥이예요. 순간 이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명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기적 같은데 5명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 5명이요? 정말로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존슨 박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여기 5개의 심장 소리가 들려요. 이서연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작은 생명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5개의 작은 형태가 각각 다른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인지 당황스러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분명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도 못 낳는다고 쫓아냈는데 5이라니.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모욕과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 우리 집안을 망친다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존슨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다태아 임신은 매우 주의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씨, 다태아 임신은 위험해요. 매우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박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서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지켜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을 꼭 지켜낼 거예요. 이서연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존슨 박사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서연은 김미영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친구와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5 쌍둥이라고? 세상에, 이게 정말 일어날 일이야? 김미영의 놀라움은 진짜였습니다. 의료진으로 일하면서도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정말이야. 김미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로서 기쁘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서연아, 5 쌍둥이는 정말 위험해. 혼자서 어떻게 키울 거야? 이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 육아의 어려움, 건강상의 위험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이 아이들은 내게 온 기적이야. 이서연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기적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이서연의 임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부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5명의 아이를 한꺼번에 키우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입덧도 심해졌고
몸무게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의사들은 계속해서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조산의 가능성, 합병증의 위험, 그리고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5쌍둥이의 경우 매우 드문 케이스라 더욱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부터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무거워져서 오래 서 있기 힘들었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벅찼습니다. 병원에서는 휴직을 권했지만 이서연은 최대한 버티려 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이서연은 성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확인한 결과 5명 모두 남자아이였습니다. 이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 5명이라니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손자를 5이나 낳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생각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손자를 못 낳는다고 내쫓았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을 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이서연은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배가 너무 커져서 걷기도 힘들었고 숨쉬기도 가빠졌습니다. 의사들은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이서연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 특히 자신을 쫓아낸 시댁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순자의 차가운 시선, 강민호의 침묵, 강민수의 의심, 어린 눈빛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믿지 못할 거야. 그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복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통쾌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는 토론토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서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임신 7개월째, 이서연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부종도 심해졌습니다. 의사들은 응급 제왕절개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아이들과 산모의 안전을 위해 수술해야 합니다. 존슨 박사의 말에 이서연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준비됐어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의연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술 당일, 이서연은 수술실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캐나다로의 도피,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모두 무사하기를. 이 아이들이 내 증명이 되어줄 거야.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서 이서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5 쌍둥이를 안전하게 분만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과정이었습니다. 김미영은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오가며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의료진들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이서연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생명을 걸고 버텼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미영은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5명 모두 건강해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김미영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이서연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간호사가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작은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남자아이들이에요. 5명 모두. 간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5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이서연은 사진 속 작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모두 건강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아이들이 다른 표정을 하고 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내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그 순간 이서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닌 강한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서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이야. 병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연과 5 아이들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 첫 딸은 이서연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인큐베이터 안에 5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 준서, 준우, 준혁, 준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5 아들들은 각각 다른 성격을 보이며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1달 동안 아이들은 병원에서 특별 관리를 받았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이서연은 매일 병원에 와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모유를 짜서 가져다 주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서서히 엄마가 되어갔습니다. 2년 동안 이서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 쌍둥이를 키우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살아갈 이유와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시간이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김미영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친구는 이서연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온갖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베이비시터를 소개해주고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것을 도와주고 때로는 직접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녀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고 유연근무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오전에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오후에는 병원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대단해. 어떻게 5명을 다 키우면서 일도 하냐? 김미영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친구의 강인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이 아이들 때문에 더 강해진 것 같아. 이서연의 대답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녀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각각 다른 성격을 보이며 이서연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준호는 가장 의젓했고 준서는 가장 활발했습니다. 준우는 조용했지만 관찰력이 뛰어났고 준혁은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준미는 가장 어리지만 가장 고집이 셌습니다. 매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서연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하나가 아닌 5이나 가지게 된 것입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 힘든 만큼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서연은 점점 자신감을 회복해 갔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5 아이의 당당한 어머니였고 유능한 의료 연구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이서연은 병원에서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특히 생식의학 분야에서 그녀의 경험과 지식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존슨 박사는 이서연의 성장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해내다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이서연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을 때 이서연은 이미 캐나다 의료계에서 인정받는 연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발표한 생식의학 관련 논문들은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다태아 임신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그녀의 개인적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다른 나라의 연구진들과 교류하며 이서연은 점점 더 넓은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 시댁의 눈치를 보며 움츠려 살았던 과거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 5살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자란 그들은 영어가 모국어였지만 이서연이 꾸준히 한국어를 가르쳐서 두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서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계속 키워온 생각이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갈 거야? 여기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김미영은 친구의 결정을 이해하면서도 아쉬워했습니다. 응,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아이들도 아빠의 고향을 알아야 하고. 이서연의 대답은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이서연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였기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복수하려는 거야? 이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증명하고 싶어. 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이서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온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귀국 준비는 몇 달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서연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연구실장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녀의 경력과 실력이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성과와 논문들, 그리고 특별한 개인사가 한국 의료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비자 문제, 아이들의 학교 문제, 짐 정리 등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체계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10년 전 한국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김미영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10년간의 우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꼭 연락하고 힘들면 언제든 다시 와. 고마워 미영아. 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두 친구는 포옹하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5 아이들은 비행기를 처음 타는 것이 신기한지 연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서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야. 10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이서연과 5 아이들의 모습은 단번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우아한 어머니와 잘 자란 5 아이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는 이서연을 마중 나온 대학병원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서연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서연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자랐지만 이서연이 꾸준히 한국어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공항 관계자들도 아이들의 예의 바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후 이서연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귀국 소식은 의료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5 쌍둥이를 혼자 키우며 성공한 연구원이라는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 달 후 이서연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의료진, 기자들,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사님, 5 쌍둥이를 혼자 키우면서 이런 성과를 낸 비결이 뭔가요? 아이들이 제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서연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아이들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하지만 이서연의 이야기는 이미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5쌍둥이를 혼자 키우며 성공한 여성 연구원이라는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며칠 후 이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예전에 살았던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동네를 지나야 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시동생 강민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10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이서연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소식을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서연이? 안녕하세요. 이서연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시선이 이서연 뒤에 서 있는 5 아이들에게 머물렀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제 아들들이에요. 이서연의 대답에 강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서연이 5 쌍둥이를 데리고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잘 지내고 있다고. 이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민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수는 집에 돌아가 어머니와 형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형, 서연이를 봤어요. 박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그 여자가 뭘 하러 왔어? 5 쌍둥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모두 남자아이들이었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순자와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 쌍둥이라고?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서연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강민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5 쌍둥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5이나. 어머니,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날 밤 강씨 집안은 술렁였습니다. 이서연의 등장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가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서연과 5 아이들의 등장 소식은 동네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강민수가 전한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곧 여러 사람들의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10년 전 쫓겨났던 며느리가 5 쌍둥이를 데리고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했습니다. 박순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5 쌍둥이를 데리고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그날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정말로 이서연이 돌아온 것일까? 정말로 아이를 5이나 낳은 것일까? 그 의심과 충격이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5이나 낳아? 박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민호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버린 아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며 과거를 되새겼습니다. 그때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 만약 이서연을 지켜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온갖 후회와 의문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정말 우리 서연이가 맞을까? 강민호는 동생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민수는 그날 본 이서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의 수줍고 위축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 당당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5 아이들을 이끄는 든든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형, 분명해요. 제가 직접 봤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아이들도 정말 잘 키운 것 같았어요.
강민수의 말에 강민호는 더욱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이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편 이서연은 새로운 직장에서의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구 성과와 다섯 쌍둥이 어머니라는 특별한 이야기는 병원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스럽게 바라봤고 환자들도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일과가 끝나면 이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섯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능숙했고 예의도 바르게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마트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다섯 아이들이 카트를 밀며 즐겁게 쇼핑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 여자 아니야? 이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순자와 강민호가 마트 입구 쪽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이서연을 알아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내가 왔구나. 그런데 저 애들은 다 뭐야? 박순자의 목소리는 마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이서연의 여유로운 태도에 박순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예전에 위축되고 소심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뭘 잘 지내? 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살았어? 그리고 저 애들은 누구 자식이야? 박순자는 다섯 아이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뒤에 가지런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들이에요. 박순자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아들, 말도 안 돼. 너 결혼도 안 했으면서 애를 다섯이나 낳았다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마트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역시 내 눈에는 틀림없었어. 너 불륜녀였구나. 그 순간 이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듣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박순자는 더욱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뭐, 아직도 뻔뻔해. 저건 분명 불륜으로 낳은 자식들이야. 이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박순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박순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시술 관련 증명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읽던 박순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서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DNA 검사 결과예요. 그리고 시술에 사용된 정자의 출처에 대한 증명서도 있어요. 이서연은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이 정자는 10년 전 캐나다로 이송된 것으로 바로 민호 오빠의 것입니다. 순간 박순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강민호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내 정자라고? 강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빠가 군입대 전에 건강검진 차원에서 보관했던 거 기억하시죠? 강민호는 그제야 10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정자를 냉동 보관하라고 권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게 캐나다까지 갔다고?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의료 샘플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저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박순자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허락도 없이 어떻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당시 합법적인 배우자였으니까요. 이서연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박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때 강민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이서연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트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돌아와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강민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마트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냉정한 표정으로 강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이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서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고요. 10년 전에는 왜 아이들을 위해서 저를 보호해주지 않으셨죠? 강민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저 혼자 키웠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서연과 아이들이 마트를 나서자 박순자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야, 어디 가? 내 손자들인데 그냥 보낼 수 있어? 이서연은 마지막으로 박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쫓아내실 때는 손자고 뭐고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손자라고 하시는 건 너무 늦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이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박순자와 강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트에서의 충격적인 재회 이후 강 씨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사건은 동네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각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서연을 동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강 씨 집안을 비난했습니다. 박순자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5쌍둥이를 낳아 성공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모두 자신의 혈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의기소침해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때 이서연을 지켜줬다면 지금 자신도 5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강민수는 형과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누구 때문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편견과 형의 무책임함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서연이한테 사과하는 게 어때요? 강민수의 제안에 박순자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 그 여자가 진작 애를 낳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박순자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의 일은 아이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이서연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이서연은 나이에 맞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생물학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진짜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고 키워주는 사람이야.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자란 그들에게는 복잡한 가족 관계가 낯설었지만 어머니의 설명을 통해 조금씩 이해해 갔습니다. 준서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아빠 없이 살아야 해? 때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우리처럼 말이야. 이서연은 아이들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맞게 설명하며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며칠 후 강민호가 이서연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술에 취해 지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좀 보자. 여기는 제 직장이에요. 사적인 일로 와서는 안 돼요. 이서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발 10분만, 아니 5분만이라도. 강민호의 애원하는 모습을 본 이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병원 로비의 한쪽 구석으로 강민호를 데려갔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바보였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이서연은 강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연민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컸습니다. 민호 오빠,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강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서연의 단호한 태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 기회가 없는 거야? 이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하지만 저와 다시 함께 사는 건 불가능해요. 이서연의 단호한 말에 강민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은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괜찮은 거야? 아빠 없어도. 이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잖아.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거야.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머니가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최고야. 우리는 엄마만 있으면 돼. 이서연은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이서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더 넓고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정원도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이사 당일, 5 아이들은 신이 나서 새 집을 탐험했습니다. 준민이 외쳤습니다. 와, 여기 정원도 있어.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야.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이서연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순자가 마지막으로 이서연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도 나이가 들었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좀 보자. 무슨 일이세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손자들 좀 볼 수 있을까? 이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쫓아내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화가 나셨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모욕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상처받았던 그 어린 며느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요.
박순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끝인 거냐? 네, 끝이에요. 박순자가 떠난 후 이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아무도 우리를 판단하거나 상처 주지 못해. 해질녘 5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서연은 진정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미움으로 하는 복수가 아니라 성공으로 하는 복수였습니다. 준호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 그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야. 이서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림받았던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강하고 당당한 어머니, 성공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켰어. 이제 내가 나를 지킨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으니까.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이서연과 5 아이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자립으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채워진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미래만을 바라보며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시댁에서 쫓겨났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0년, 이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5년 후, 이서연은 한국 의료계의 저명한 연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발표한 생식의학 관련 논문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여러 나라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무엇보다 5 쌍둥이를 혼자 키우며 이룬 성공은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13살이 되어 건강하고 똑똑한 소년들로 자랐습니다. 준호는 의대를 꿈꾸고 있었고, 준서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준호는 작가의 꿈을, 준혁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했고, 준미는 어머니처럼 의학 연구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5 아이들 모두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강씨 집안은 그 후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고, 강민호는 혼자 살며 때때로 아이들의 소식을 멀리서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서연에게 양육비를 보내려 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느 봄날, 이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5 아이들이 앞서가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찬물을 뒤집어 쓰고 집에서 쫓겨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에 도달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서연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그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야.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과거의 아픔들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성공 그 자체가 최고의 복수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5 아이들과 함께하는 현재가 가장 소중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며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서연과 5 아이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